자, 우리 5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38페이지. 이제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학습 전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 학습 전략.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분묘기지권 같은 게 좀 중요하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에 관련해서도 좀 중요하고, 그 세 가지가 좀 이쪽 장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조사 확인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조사 확인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가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물건 들어오면 물건을 기본적으로 뭐 해보죠? 조사 확인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확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조사 확인을 왜 한다고요? 확인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사 확인은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확인 설명을 잘하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중개를 완성시킬 수 있죠. 그래서 중개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어떤 단계 과정이 바로 조사 확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 조사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게 1번에 보면 1번 제목에 누구에게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다가 우리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하는 방법은 개공이 누구한테, 그러면 이제 권리를 이전할 의뢰인한테, 그렇죠? 요구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요구한 거,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이전 의뢰인에게 뭐든지 다 물어보면 개공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만 물어볼 거냐면 개공이 조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세부 확인 사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부 확인 사항을 물어볼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일조, 소음, 진동 같은 거, 이런 거는 개공이 직접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물어봐? 이전 의뢰인에게 물어서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5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부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공부상 확인. 거기는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양갈래를 한번 좀 이렇게 펼쳐 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공부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공부가 있는데, 뭐하고 뭐가 있죠? 대장이라고 부르는 것과 등기부라고 부르는 그런 공부가 있는데, 대장은 뭐를 위해서 만든 공적 장부냐면요, 표시, 표시 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부를 대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표시라고 하는 게 뭐가 있죠? 표시.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를 확인해 보면 된다고? 대장. 그다음에 등기부는 뭐를 위해서 만드는 공적 장부냐면 권리관계를 위해서 만드는 공적 장부고요. 저 두 가지를 좀 적어 놓으실 거고요. 우리 그러면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하고 뭐네? 표시관계하고 권리관계를 공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장을 일단 한번 넘겨 보도록 할게요. 543페이지 잠깐 좀 먼저 넘어가 보고요. 거기 3번에 보니까 어디를 가라라는 말이 나와요. 현장 답사라는 말 나오죠. 거기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저 땡땡이 아니고 양갈래 한번 펼쳐주시고, 현장은 왜 가느냐? 현장은 왜 가느냐? 역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는데, 첫째는 이런 것 때문에 가요. 미공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공시사항을 확인.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공시사항이라는 게 뭐가 있나? 우리가 단독주택을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단독주택에 가봤더니
정원수가 두 그루가 있는 거야. 예, 그런데 정원수 딱 보는 순간 심상치 않은 거야. 뭐라고? 심상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 나무 딱 봤을 때 심상치 않은 나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응? 억 넘어가죠. 나무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억이 넘어갑니다. 그런 게 두 그루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확인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어떤 확인? 거래가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제외인지, 예, 캐갈 건지. 그런 거는 공부에 나타나 안 나타나? 절대 안 나타나요, 정원수.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현장 확인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갑니다. 공시사항과 실제 와의 일치 여부. 그러니까 공시사항과 실제와의 일치 여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것도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공부상 5층인데 현장에 나가봐서 층수를 재봤더니 실제로는 몇 층이에요? 4층일 수는 없고요. 예. 6층이겠죠. 예. 한 층이 어떻게 된 거야? 불법 증축된 거지. 그렇죠? 예. 5층인데 4층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한 층을 불법으로 증축하면 이 현상이 이 건물을 사는 사람한테 좋은 현상이야, 안 좋은 현상이야?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안 좋지? 이 불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지. 결국에는 철거하기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뭐 나와?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나오니까 이걸 철거를 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철거하는데 요즘에는요 비용 많이 들어? 많이 들어. 뭐 거의 신축 비용하고 버금갈 만큼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니까 이거 실제와의 일치여 이거 확인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럼 질문. 현장에는 가급적 가는 게 좋아? 꼭 가야 되겠어요? 꼭 가야 돼. 왜? 응? 그래야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분양권은 현장에 가서 뭐 할 건데요? 분양권. 예. 분양권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지금 텁하고 있고 막 이런 거거든. 근데 현장에 가서 뭐 할 거냐고. 주변. 뭐 학군이라든지. 내가 이제 거래하는 분양권이 101동인데 101동 앞에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줘야 되잖아. 근데 101동 앞에가 뭐 가령 쓰레기 소각장이 있대. 그럼 아주 안 좋은 거잖아. 근데 101동 앞에가 뭐 산이 있다든지, 뭐 101동 앞에가 뭐 공원에 있다든지, 이러면 좋은 거잖아. 예. 또는 뭐 101동 앞에가 초등학교가 있는 거야. 그럼 초등학교가 있으면 좋아, 안 좋아, 101동이? 응?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우울증 있는 사람도. 아주 좋아해. 예. 진짜.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울증에 최고 좋은 거예요. 시끄럽긴 한데 애들이 막 거기서 떠들고 있으면 그게 좋대요. 근데 우울증 있는 사람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물 이렇게 저 호수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특히 물이 고여 있는데 저수지 이런 데는 막 뛰어내리고 싶다잖아요. 네,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제가 그 수원에서 한 7년 정도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단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아파트가 성원 아파트였어요. 성원 아파트. 예, 근데 이거 한 400세대 정도 됐는데 평수가 되게 큰 평수였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가 이렇게 남향으로 이렇게 뭐가 있었었냐면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 저수지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 저수지를 끼고 이렇게 뭐 하는 길이 있냐면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거, 산책하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4km 정도 돼. 굉장히 큰 1월 저수지인가 뭐 그래 이 이름이 되게 큰 저수지인데 근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 맨 앞동이 남향바주로 이 저수지가 보여. 근데 평수도 제일 커. 얘가 50몇 평대였거든. 근데 여기가 우리 아파트,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아파트하고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 30평대만 있는 아파트인데 이 50평대 아파트하고 30평대 아파트하고 가격이 엇비슷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살을 많이 해요 여기서. 특히 죽었다고 하면 맨 앞동에서만 계속 뛰어내리는 거야. 해가지고 죽어 이렇게. 예. 근데 그 1년에 한 4명 정도 이렇게 죽어. 한 라인에서 그것도 막.
그러니까 막 굉장히 우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 있는 사람이 뭐를 보면요. 물 보면 뛰어들고 싶다잖아. 예. 그래서 이거 절대 금물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그 물보다는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이제 운동장이 있거나 이런 데서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은 이게 약 먹어도 고칠 수가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게 좋죠. 아무튼 그럼 그 현장 확인은 반드시 하는 게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 앞에서 하나 좀 그냥 넘어온 것만 좀 잠깐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540페이지. 540페이지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토지 이용 계획 제목에다가 계획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만 잡고요. 질문. 그 계획은 소유자의 계획이겠다 아니면 국가의 계획이겠다? 국가의 계획이겠죠. 소유자의 계획을 확인해서 뭐하게? 소유자야 바뀌는 건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구의 계획? 국가의 계획이죠. 그래서 국가의 계획은 확인해줘야 돼? 예, 확인해줘야지. 그러니까 왜? 국가가 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가령 보존용 토지다. 이게 보존용. 근데 그걸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뭐 가령 공장을 지려고 한대. 그럼 누가 바꿔야 돼, 계획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꿔야지. 국가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반드시 확인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중개할 때는 꼭 뭐를 떼봐야 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된다. 그거를 떼보면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나오겠죠. 그거 떼면 잔뜩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일반들이 보면 모르는 거.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법을 배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공법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현업에 나가시면 뭐를 중개 잘하겠어요? 토지 중개를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싶다 그러면 공법 안 해도 돼. 뭐 아파트하고 공법하고 상관이 없잖아. 근데 나는 뭐 전문으로 하고 싶다. 토지 전문. 그럼 공법을 철저하게 잘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 특히 여기 강동 지역은 어디 쪽 토지를 좀 그 중개할 수도 있어요. 하남도 있고 또 경기도 광주, 뭐 경기도 광주 쪽 많이 찾더라고 여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 토지들을 중개하려면 공법 공부를 좀 잘 하셔야지. 공법도 어떤 법을 좀 잘 하셔야 되겠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 그게 기본이죠. 뭐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오른쪽에 유의사항의 2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오른쪽 유의사항 2번을 한번 읽어 드릴 건데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2항 단서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 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 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 보호지구 거기다 채색 한번 합니다. 뭐라고요? 철도 보호지구 거기다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거기도 채색합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그 두 가지는 결론 부분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확인을 안 해준다는 거야? 못 해준다는 거야?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갖고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있다는 얘기네? 그럼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현장. 그러니까 도면이나 증명서를 갖고 안 되면 무조건 현장에 가야지. 그죠? 그래서 철도보호지구나 학교환경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현장 조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거까지만 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까지 가보시냐면 546페이지. 2번 제목에 조사 확인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 확인할 사항이 밑에 보니까 9개가 있잖아요. 번호 9번까지 나갔으니까. 근데 그 9가지는 얘랑 일치해요. 뭐하고? 확인 설명 사항과 조사 확인할 사항은 똑같아. 왜? 이것 때문에 조사 확인하니까. 그러면 질문,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죠? 우리가 그 대상 확인 설명을 누구한테 하냐고. 매수인인. 매수인을 달리 표현하면 권리를 뭐 할 사람? 아니, 취득할 사람. 취득할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취득 의뢰인이 관심 있는 것만 우리가 조사할 거야. 그래서 거기 항목 중에서 9번 항목이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9번 항목 전체 채색을 할게요. 9번 항목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를 우리가 조사하래. 무슨 조세만 설명하라고? 취득에 따른 조세. 그럼 우리 보유나
양도에 따른 조세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오로지 취득에 따른 그런 조세만 조사하고 뭐 설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들어가는데 일단 토지를 보면 소재지 조사해야 되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할 건데 거기서 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게 경계가 좀 잘 나오는데 우리 과목에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경계의 정의가 뭔가. 토지의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이랬죠. 자,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야? 한마디로 줄여서 선이지 선. 예, 선에다가 동그라미, 재색, 별표까지 하겠습니다. 자, 경계는 뭐라고? 그냥 선이야. 근데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그 선이 지상에도 존재한다. 지상에는 없다. 지상에는 없어. 없어요. 지상에. 왜?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응?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지적공부에 등록한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선은 경계는 어디에만 있다고? 그 도면에만. 지적공부 중에서도 도면에만. 그럼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요?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 OX, X.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경계가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거든. 예. 그 경계가 막 나는 보인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봐야 돼 빨리. 안 보이는 게 정상이니까. 그렇죠? 예. 넘어가 볼게요. 548페이지. 예. 지형 나오는데 지형이 뭐죠? 지형 한자 그대로 풀면 땅의 모양. 예. 땅 모양은 네모난 게 좋아요? 동그라는 게 좋아? 아니면 세모난 게 좋아? 뭐가 좋겠어요? 왜 네모난 게 좋아? 세모난 것도 있는데. 응? 그러니까 건축을 했을 때, 뭐 사용식을 했을 때 사각이 안 생겨요. 어떤 땅이? 네모난 땅이. 사각이 뭐야? 이게 이제 죽는 땅이 안 생긴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 네모난 토지입니다. 그 네모나다는 게 꼭 정사각형의 토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쪽으로 길어도 네모난 토지는 다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세 중요한데 지세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지세가 뭐냐면 토지의 높낮이, 경사 이런 거를 얘기해요. 예? 그러면 우리 도면은 차원이 몇 차원 도면이지? 2차원, 2차원. 왜 2차원이야? 선과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2차원이라고 그래. 근데 지세는 몇 차원적 개념이지? 3차원적 개념이야. 높이까지 반영이 되니까. 높낮이. 예. 그래서 지세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도면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럼 몇 차원 세계에 있죠? 우리는 3차원의 세계가 있는 거야. 우리는. 예. 그래서 뭐를 볼 수가 있어? 눈으로. 높낮이를 볼 수가 있어. 근데 도면은 그런 걸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세는 현장 확인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른쪽에 건물의 기본적 사항에서 소재지에서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적어 드릴게요. 우리 주택 중에서 다 가구라는 애가 있고요. 다 세대라는 게 있어요. 다가구는 소재지를 표시할 때 소재,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돼요. 근데 다세대는 소재 지번은 물론이고 뭐까지? 동호수까지 꼭 특정해 줘야만 되는 거죠. 이유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서 그래요. 단독주택이니까 지번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고요. 이에 비해서 다세대는 무슨 주택이야?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가 반드시 특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다가구, 다세대 잘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있고 연도, 뭐 건물의 면적 이거 다 대장을 보고 적으면 되겠죠. 뒷장 넘기시고 건물의 용도가 있는데 용도도 이제 우리 대장을 보고 적으면 될 거고 6번에 건물의 방향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거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건물의 방위가 그러니까 동서남북이지요. 건물의 환경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대요. 따라서 동서남북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현장 답사를 통하여 조사 확인한다. 거기다 채색. 왜 현장 답사를 해야 될까요? 왜? 대장의 기재 사항이 아니라서 그래. 대장의 기재 사항이 아니라서 현장에 가보는 거야.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남양집인지 동양집인지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없어. 안 나타나. 그래서 현장에 가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주택은 현장에 가서 뭐를 기준으로 방향을 결정할 거냐. 이제 필요하잖아. 뭐 대문을 기준할 건지, 뭐 베란다 창을 기준할 건지, 주방 창을 기준할 건지,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근데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뭐를 기준한대? 주실을 기준한대. 주실. 네, 주실 기준에다가 채색해 주시고요. 주실이 뭐지요? 안방일 수도 있어. 거실일 수도 있고, 주방일 수도 있어요. 크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 그걸 뭐라 그래? 주실이라고 합니다. 대개의 주거 환경이 아파트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럼 아파트에서는 뭐를 주실로 보통 얘기하지? 거실. 왜? TV 때문에 그렇죠. TV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집은 이제 그 TV가 없이 한 15년 정도 살다가 지난달에 TV를 샀는데 아주 신세계더라고. TV를 보고 사니까 아주 신세계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거실에서 전혀 시간을 보낼 일이 없거든요.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TV를 사니까 어디서 이제 다 놀더라고, 다 거실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실에서 주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TV가 안방에 있으면요, 안방이 주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이 먹는 걸 좋아하면요, 주방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뭐 계속 해먹는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형 건축물. 이 비주거형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공장, 상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얘네는 뭐를 기준으로 방향을 결정한대? 주된 출입구. 거기다 채색 한번 해볼게요. 이 건물은 출입구가 몇 개? 아니요? 2개 있어, 2개. 이 건물 출입구 2개 있다고. 우리 이제 그 앞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메인 도로로 나가는 출입구가 있고, 주차장 쪽으로 빠지는 출입구 있잖아요. 그럼 주된 출입구는 어디야? 여기 앞쪽으로 나가는, 주도로로 나가는 그런 데가 이제 그 주된 출입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에서 등기부 확인, 뭐 현장 답사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 말은 2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권리에는 뭐 되는 권리가 있고요, 등기되는 게 있고, 뭐 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등기되지 않는 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되는 권리는 뭘로 확인하면 되겠어요? 등기부로 확인하면 되고요. 등기되지 않는 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거예요. 예를 하나씩 좀 들어드릴게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저당권. 저당권은 뭘 해야만 성립하는 담보물권이야? 등기해야만. 그러니까 이게 저당권은 뭘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어? 등기부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똑같이 담보물권이지만 얘는 뭐 되지 않아? 등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가서? 현장에 가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권리 분석을 할 때 뭐도 떼어보고 어디에도 가봐야 돼. 등기부도 떼어보고 현장에도 가봐야 되는 그런 2가지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3번에 보면 이제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거래 예정 금액이 실무적으로 보면 의뢰인이 정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정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잠깐 좀 설명드리면, 거기 박스에 보면 맨 위에 희망 가격이라는 게 있죠. 그 희망 가격은 매도인이 희망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대개 매도인은 높게 희망해, 낮게 희망해? 일단 높게 희망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뭐 강남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한다더라고. 2억 정도를 호가를 올려서 거래할 것 같이 사람 붙으면 또 2억을 또 올리는 거야. 뭐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신문에 어제 나왔어요. 근데 그걸 말 그대로 희망 가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격이 가지고 거래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개공이 이건 너무 높은 가격이니까 이걸 좀 낮추시는 게 어때요? 지난주에 요 정도 금액의 거래가 됐으니까 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그 가격대로 물건을 받으면 그게 의견 가격이자 달리 말하면 무슨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정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예정 가격은 질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의뢰인이 아니면 개공이? 개공이 정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개공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예정가라고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개론에 뭐 배워요?
감정평가 기법 배우잖아.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이거 예정가격 정하려고. 뒷장 넘어가시고요. 551페이지.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보니까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를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거기 이용 제한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 주시고요. 우리 소유권은 우리 세 가지 권능이 있죠. 뭐뭐뭐 있지? 사용, 수익, 처분. 근데 그 중에서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거. 이거를 이용 제한이라 그래. 이에 비해서 오른쪽에 거래 규제에도 역시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소유권이 처분의 권능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규제하는 거를 거래 규제라고 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땅이 조그만한 땅이 하나가 있어. 한 50제곱미터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위치는 굉장히 좋아. 근데 거기다가 상가를 하나 짓고 싶은데 어떻게 짓고 싶어요? 50제곱미터면 아주 조그마한 거잖아. 20평이 안 되니까. 근데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 그럼 어떻게 상가를 짓고 싶냐고. 높게 그리고 꽉 차게. 예, 그러니까 꽉 차게 한다는 게 얼마야? 그러니까 뭐 이게 50제곱미터짜리면 꽉 차게. 높은 거는 몇 층 정도 막 500층 이렇게 막 짓고 싶잖아. 예.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옆에 아니 불은 나중에 나는 거니까 옆에 당장 피해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제한을 하는 거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하는 그게 바로 뭐야? 이용 제한이죠. 이용 제한. 야, 네 맘대로 이렇게 이용하면 안 돼. 이런 제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1교시 때 배웠던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뭐에 들어가? 거래 규제에 들어가는 거지. 너 처분을 하는 건 좋은데 뭐 받고 처분해? 허가 받고 해. 그런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뒤에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5번, 6번, 7번 왼쪽으로 못 가볼게요. 5번의 시설물의 상태, 6번의 벽면 및 도배 상태, 그다음에 7번의 환경 조건 왼쪽 묻고 그거는 직접 조사가 곤란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습니다. 거기다 써주세요. 세부 확인 사항. 그럼 세부 확인 사항은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이전 의뢰인에게 물어서 조사하는 그런 항목들이죠. 그게 정확하니까.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의 입지 조건이라고 했는데 입지 조건 어떻게 조사?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 뭐 이런 거 할 거고 뒷장 가시면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세 중에서 우리는 뭐만 설명하면 족하다고요?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하면 족합니다. 이제 3번 주제의 조사 확인을 위한 개별법상의 제도.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잘 나오죠. 보시다시피 매년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이제 분묘기지권이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건데요. 일단 요거 우리 보시기 전에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발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정형외과를 좀 갔어요. 발목이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제가 이제 발목이 별로 좀 안 좋아서. 근데 이제 통증이 좀 있어서 정형외과를 가는데 뭐 찍어보자고 하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봤거든요. 예. 근데 엑스레이를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다 찍어봤잖아. 근데 이제 의사가 보여주잖아 엑스레이를. 예. 근데 보여주면 뭐라고 하냐면 염증이 있다는 거야. 예? 예.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엑스레이에 뭐밖에 안 보여. 뼈하고 뭐 그냥 하얀색, 검은색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염증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염증이 보여요? 그랬더니 보인대. 어디 가요? 그랬더니 여기가 염증이 있다는 거야. 그거 참 신기하잖아. 그쵸?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염증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예. 그러면 그 의사들은 뭐든지 다 잘 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를 살 때 이 물건을 사야 되겠다, 안 사야 되겠다 이런 것도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누구한테 보여? 그 부동산 전문가한테 보일 거 아니야, 개공들한테. 그것처럼 전문 분야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려면 그거에 관련된 지식이 많아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천 장, 수만 장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염증이 있는 사진과 없는 사진을 비교해가면서 보면서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보는 것들은 물건을
좋은 물건, 안 좋은 물건을 가려내는 어떤 하나의 지식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도 물론 잘 나오고요. 제일 먼저 이제 법정지상권을 맨 먼저 실어놨는데, 여기서 우리 법정지상권을 뭐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공부하려고 이렇게 놓은 건 아니고, 뒤에 이제 분묘기지권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보고 갈 건데,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 일종의 법정지상권이라서요. 법정지상권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복습을 좀 잠깐 해볼게요. 뭐 미법 시간에 배운 거니까. 자, 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위에 집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그 원을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 원 안에 몇 개의 물건이 있을까요? 여기 원 안에 몇 개의 물건이 있지? 2개의 물건이 있어요. 2개의 물건이 있다. 뭐 한 개? 뭐 한 개? 토지라는 물건 한 개, 건축물이라는 물건 한 개. 그래서 2개의 물건이 있죠.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2개라고 답변하는 나라는 2나라밖에 없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요. 어디하고 어디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애들만 이렇게 답변해. 그럼 서양 애들은 어떻게 답변해? 한 개라고 당연히 생각해. 그럼 왜 이거를 우리는 왜 2개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2개라고 생각하면 다른 서양 애들은 이걸 하나로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일본 애들하고 왜 이걸 2개라고 생각하냐고. 왜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상관없어. 뭐라고 생각하든 뭐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야. 누구한테? 일본 놈들한테. 언제?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사고가 굉장히 신기한 애들이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잖아요. 그 일본 애들 중에 변태가 되게 많아. 남자애든 여자애든. 이상한 사고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무슨 뭐 우리 노벨상 같은 것들을 많이 받는 이유가 굉장히 일본 애들은 사고가 아주 특이해.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그 문학에서도 노벨상 많이 받고 뭐 과학 쪽에서 많이 받는 이유가 사고가 아주 특이하다는 거야. 근데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측면도 있죠. 근데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은지 저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이거를 2개로 생각하는 게 왜 안 좋아? 응? 이게 말하자면 소유자가 뭐 하다면? 동일하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지. 그럼 이건 그냥 하나로 봐도 되니까. 그런데 이게 별개의 물건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건물만 을에게 넘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뭐가 복잡해져? 어떤 권리 관계가? 자,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유리한 현상이야? 토지 소유자가 유리한 현상이야? 누가 유리해?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을이 갑한테 가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을이 갑한테 가서 야, 너 왜 남의 집 밑에다가 땅 갖다 놨냐? 땅 좀 옮겨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원래 있던 땅이니까. 근데 이제 갑이 을한테 가서 야, 너 왜 남의 땅 위에 집 졌냐? 집 좀 옮겨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누가 유리한 거야? 토지 소유자가 훨씬 유리하지. 그 말은 누가 불리해? 을이. 그래서 얘한테 인정하는 게 뭐예요? 법정지상권이에요. 이렇게 인정하는 현상이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복잡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지금껏 이걸 두고 있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설은요. 변호사들 때문에 그래. 응?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변호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없애는 거야 이거를. 왜 이걸 안 없애냐면 이거가 있으면 소송이 끊임없이 나오거든. 뭔 소송이 끊임없이 나와? 뭐 법정지상권 부존재 확인 소송, 예? 뭐 건물 철거 소송, 토지 인도 소송, 지료 청구 소송. 지료는 누가 받는 거야? 갑이. 여기는 얘한테는 이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지료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얘한테 뭐가 인정되고? 법정지상권. 얘한테는 지료 청구권. 그럼 지료 안 내면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끊임없이 생기는
이 말하자면 소송거리가 있으니까 절대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일명 배운 놈들이. 예?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권도 4, 5년 전에 없애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법무부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없앤다기보다는 등기 유치권으로 바꾸려고 했거든. 근데 그거를 변호사들이 극구 반대를 했어요. 왜? 이 두 개가 가장 돈 되는 거거든. 부동산 소송에서 제일 많은 게 랭킹 1위가 얘, 2위가 얘야. 변호사들이 이거를 절대 안 놓친다고. 이거는 소송거리가 중에서 최고 많은 건데 이걸 왜 놓치겠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뜻이야. 개공들한테 매매 중개를 못하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개공들은 매매 중개는 못한대. 임대차 중개만 하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데모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이게. 그 정도 이게 엄청난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쓰고 있는 제도인데 하나도 쓸모없는 제도고요. 시험에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리고 최근 젊은 학자들 중에 이거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되게 많아요. 이 법정유상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쓸데없는 제도고 뭐가 쓸데없는 제도냐면 이 관념 자체가 쓸데없다고. 어떤 관념 자체가? 별개로 보는 것 자체가. 이거를 하나로 봐버리면 좋잖아. 그잖아요? 예, 그럼 뭐가 생기지가 않아. 이런 게 생길 리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인데 본.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우리도 중개할 때 뭐로 중개해주면 돼? 하나로 중개해주면 되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그저같이 거래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법정지상권의 개념 정도만 이해하실 건데 포인트만 한번 잡아볼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응? 토지 위에 뭔가 있어야 돼. 있어야 그거를 보호하려고 하는 권리가 필요한 거지. 그지? 건물이 있거나 나무가 있거나 임목, 예. 분묘가 있거나 분묘. 이거를 분묘기지권이라고 또 얘기해. 그런데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려면 한 번은 뭐 했어야 된다는 거야? 일치했었어야 돼. 한 번은 그런 상태에서 달라져야 돼.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하지 않았다면 일치하지 않았어. 무슨 얘기냐면 봐요. 빈 땅에다가 빈 땅이야. 예. 갑인데 갑 몰래 을이 집을 진 거야. 갑 몰래 을이 집을 뭐 했어? 신축을 했어. 그러면 달라졌잖아.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잖아. 이거는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아. 이건 또 왜 인정하지 않아? 이거는 또 법리적으로 안 맞잖아. 이거랑. 그래서 이 제도가 쓸데없는 제도라는 거야. 근데 이건 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처음부터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임의적으로 집을 진 거잖아.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권리 자체에서도 모순적인 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이런 경우는 인정하고 이런 경우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목만 좀 확인하고 갈게요. 1번에 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고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장 한번 넘겨보시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 그리고 이제 임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우리가 좀 기억하실 거는 임목이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해 주실 건데,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뭐 했다가, 예, 동일했다가, 뭐만 달라진 거야? 임목 소유자만 혹은 토지 소유자만 달라진 거야.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인정하는 거? 임목 소유자한테 인정하는 게 바로 뭐야? 법정지상권이다. 예,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는 뭘 인정해? 취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뭐 그런 제도라고 새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는데 뭐 민법 시간에 다 배우실 거니까 일단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뒷장 558페이지 가면 이제 분묘기지권 나오는데 거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하시고 요거를 좀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보셔야 돼. 자, 칠판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산이 하나 있어요. 산주에는 갑이야. 근데 이제 갑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자기 땅에다가 뭐를 쓰고 싶어요? 이렇게 묘를 썼어. 이 묘는 누가 묻혀 계시지?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편의상 갑다시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 갑과 갑다시는 동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거야. 그러면 동일하지. 예? 자기 아버지니까, 자기 아들 땅이니까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뭐 사업이 어려워져서 팔아야 돼. 뭘 팔아? 아버지 묘를 팔아? 아니면 산을 팔아?
그렇죠. 이제 묘를 파는 불효자는 없죠, 그죠? 예. 이 을한테 넘어갑니다. 매매해서. 예. 그럼 뭐 하게 되었지? 일치하지 않아졌잖아요. 동일하지 않아졌잖아.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면 일치했다가 달라졌으니까 뭔가 인정해줘야 되잖아. 뭐 인정해줘야 돼?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줘야지. 근데 여기는 분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해야 돼? 분묘기지권. 누구한테? 갑다시한테, 갑한테. 참고로 갑다시는 죽은 사람이야. 자, 신기하죠? 여기서는 누구한테 인정했어? 소유자한테 인정했잖아. 소유자한테. 얘 살아있나? 살아있지. 얘 살아있잖아? 근데 얘는 소유자는 죽었단 말이야, 얘는. 근데 누구한테 인정하는 거야? 갑한테. 그럼 얘하고 사이는 뭐라고? 부자지간이야. 아들 사이라 그랬지? 얘한테 이제 뭐가 인정되는 거라고? 분묘 기지권.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인정할 거예요? 누가? 갑이. 근데 이제 갑이 뭐 나이 들면 죽을 거 아니야, 갑도. 이제 갑이 죽었어. 네. 그런데 이제 갑에 누가 이제 있는 거야? 아들이 또 있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인정해? 아들한테. 네. 자, 그럼 이제 분묘기지권이 상속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아들한테. 그 아들 또 죽었어. 그러면 밑에 아들한테. 그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 없이 딸만 놓고 죽은 거야. 딸만 6명 낳고. 자,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넘어가지 않아. 여기서 끊겨. 분묘기지권 소멸. 왜? 아들한테만 인정하는 거거든. 뭐를요? 분묘기지권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돌아가신 분은 뭘 알아. 그러면 누구한테? 아들인데 왜 아들한테만 인정할 것 같아? 아들 중에서도 어떤 아들한테만? 큰아들한테만 인정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큰아들들이 뭐 하니까? 그렇죠. 제사를 주관하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사 지내라고 인정하는 권리라고 이게. 그러니까 딸들이 제사 지내? 안 지나잖아. 안 지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딸이 뭔 제사를 시집가면 끝이지. 예. 제가 이제 어머니가 대전 사시거든요. 예. 저는 이제 서울 살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80 넘으셔서 지금 이제 85인데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형이 어머니 모시고 대전에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형이 어쩌다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제사에 참석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뭐 바빠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저는 내려가야지. 네, 둘 다 안 올 수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내려가잖아. 근데 어머니가 그날 제사를 지내, 안 지내? 안 지내. 그냥 밥이나 먹자, 이거 끝이야. 왜 안 지내? 그래서 물어봤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왜, 엄마 왜 제사를 안 지내? 했더니, 지내서 뭐 하냐, 이거야. 왜 그 사고를 할까요, 노인 양반들은? 응?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사장이 불러내야 귀신이 오는데 귀신이 오지를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너 같은 애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면 니까지는 놈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가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큰아들이 내려와야만 제사를 지내. 그 어머니 생각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옛날 사고는 그랬다니까. 네. 그러니 아들인 저도 그러니 딸들은 오죽하겠냐 이거. 네, 딸들은 있으나 마나지 뭐.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분묘기지권은 누구한테 인정한다고? 아들인데 어떤 아들? 큰아들. 네, 이거를 한자로 종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인정되는, 종손에게만 인정되는 아주 특이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세부적인 거 좀 보여드릴게요.